평양 상공이 완전히 뚫렸습니다. 우리는 끝났어요. 북한 핵심 과학자의 이 절규에 평양 전체가 공포로 얼어붙었습니다. 2025년 11월 27일 한국이 누리호를 쏘아 올린 지 단 42분 만에 벌어진 일이었죠. 미국은 50년, 러시아는 70년 걸렸던 우주 독자 기술. 그 누구도 한국이 12년 만에 해낼 거라곤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한국? ICBM 기술도 없는 나라가 우주 강국이라고? 러시아 군부 장성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데 누리호가 올린 위성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그 비웃음은 공포로 찢어졌습니다. 평양군 간부들의 얼굴, 차량 번호판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나자 북한은 물론 러시아 분석관마저 경악했죠. 더 충격적인 건 이 모든 게 외국 기술 없이 오직 한국인의 손에서 탄생했다는 사실.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12년 만에 세계 우주 강국이 됐을까요? 그날 밤 북한이 왜 울부짖으며 무너졌을까요? 지금부터 이 믿기 힘든 사건의 모든 전말을 공개합니다. 대한민국의 힘을 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응원해주세요. 코드 블랙 47. 북한 핵심 통신망 비상. 2025년 11월 27일 새벽 1시 55분 모스크바 지하 분석실의 6개 모니터가 일제히 붉게 물들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떨어뜨렸죠. 20년 경력의 발사체 분석관인 제가 본능적으로 긴장한 겁니다. 북한 전역 비상? 그것도 한밤중에? 데이터를 확인하는 순간 더 기묘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42분 전 한국이 누리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했다는 것. 이게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저는 드미트리 이바노프입니다. 러시아 연방항공우주전략무기 분석국 선임 분석관이죠. 지난 20년간 미국, 중국, 유럽의 발사체를 분석해왔어요. ICBM과 우주 로켓의 차이를 누구보다 정확히 아는 사람입니다. 집에는 아내 안나와 10살 딸 스베틀라나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날 밤 저는 야간 근무를 자원했죠. 평소엔 조용한 밤이 대부분이거든요. 하지만 그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경보음이 울린 지 3분 만에 상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긴장이 묻어나왔죠. 이바노프, 북한 상황 즉시 파악하라.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해. 지금 당장. 저는 황급히 북한 통신 감청 시스템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암호문들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평소라면 하루에 서너 건 정도 포착되는 게 정상인데 그날 밤엔 1분에 10건씩 터져 나왔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았어요. 저는 먼저 한국 쪽 상황을 역추적했죠.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위성 13기 정상 궤도 진입. 한국 언론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생중계 화면엔 환호하는 연구진들이 보였어요. 그런데 북한은 정반대였죠.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로켓 하나 쏘아 올렸다고 저렇게 난리를 칩니까? 저는 처음엔 코웃음을 쳤습니다. 솔직히 한국 우주기술에 대해선 별 관심이 없었거든요. 러시아나 미국, 중국에 비하면 한참 뒤처진 나라 아닙니까? 그저 평화적인 위성이나 쏘아 올리는 수준이라고 생각했죠. 북한이 과민 반응하는 거라고 여겼어요. 하지만 암호문을 하나씩 해독하면서 제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해독됐을 때였어요. 우리 상공이 완전히 노출됐습니다. 그들이 위에서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평소 북한 통신은 군사적이고 딱딱하죠. 감정이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는 달랐어요.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글자 하나하나에서 공포가 묻어났죠. 두 번째 메시지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평양 중심부까지 전부 찍혔을 겁니다. 숨을 곳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잠시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이건 전쟁 징후를 감지했을 때 나오는 긴장감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깊고 근원적인 두려움이었죠. 마치 자신들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는 듯한 톤이었어요. 옆자리 동료 알렉세이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바노프, 뭔가 발견했나? 왜 북한이 저러는 거지?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네. 하지만 이건 보통 일이 아니야. 북한이 이렇게 떠는 건 처음 봐. 러시아 내부에서도 혼란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분석실 동료들이 하나둘 제자리로 모여들었죠. 상부에서는 상황 주시하라는 지시만 내려왔어요.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움직임은 더 격렬해졌죠. 야간 차량 대규모 이동이 위성으로 포착됐습니다. 평양 외곽 군사기지에서 비밀 지령이 하달됐다는 정보도 들어왔어요. 이건 단순한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진짜로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저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한국이 뭔가를 했고 그게 북한의 급소를 찔렀다는 것을요. 하지만 대체 뭘 건드렸다는 겁니까? 로켓 발사가 왜 이런 반응을 만들어낸 겁니까? 새벽 2시 15분 자동 수집 시스템이 한국 언론 생중계 영상을 모니터에 띄웠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누리호 발사 장면을 직접 봤어요. 2025년 11월 27일 새벽 1시 13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거대한 빗줄기가 어둠을 찢고 올라가는 모습이었죠. 화염이 폭발하듯 터져나오고 로켓이 하늘로 치솟는 장면. 그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그냥 평범한 발사가 아니었어요. 뭔가 달랐습니다. 추진력, 궤적, 안정성. 영상만 봐도 느껴지는 기술력이 있었죠. 발사 후 로켓이 대기권을 뚫고 나가는 각도, 불꽃의 균일함, 진동 제어의 정밀함. 저는 20년간 수백 건의 발사 영상을 분석했지만 이 정도로 안정적인 발사는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멈추고 다시 재생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볼수록 이상했습니다. 이 정도 기술을 한국이 갖고 있었다고? 언제부터? 제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죠. 뭔가 제가 놓친 게 있었습니다. 한국을 너무 가볍게 본 게 아닐까요? 그리고 새벽 2시 30분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북한 감청 대화에서 한 이름이 등장했어요.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들의 핵심 과학자 최무성이라는 자입니다. 그자가 이 모든 걸 설계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당했어요. 목소리는 격하게 떨리고 있었죠. 공포와 분노, 그리고 패배감이 뒤섞인 톤이었어요. 저는 즉시 그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최무성.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소속. 누리호 프로젝트 핵심 책임자. 그 외 구체적인 정보는 많지 않았어요. 공개된 자료가 별로 없었죠. 하지만 북한이 그 이름을 말할 때의 떨림, 그 공포는 절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최무성,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북한이 저렇게 떨고 있는 겁니까? 저는 모니터를 응시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이름 석자가 제 머릿속에 깊이 각인됐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일을 해냈다는 것을요. 그리고 북한의 공포는 핵이 아니라 하늘에서 왔다는 것을 말이죠. 새벽 3시 저는 상부에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북한 비상발령, 한국 누리호 발사와 직접적 연관 추정. 핵심 인물 최무성 추가 분석 필요. 보고서를 제출하고 나서도 손이 떨렸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뭔가 더 큰 진실이 제 앞에 펼쳐질 것 같았죠. 그날 밤 이후 저는 최무성이라는 이름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어떤 의미인지, 한국이 정말로 무엇을 해낸 것인지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6시 러시아 군부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저는 밤새 수집한 자료를 들고 회의실로 향했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고위장성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죠. 제일 먼저 입을 연 건 블라디미르 장군이었어요. 이바노프, 북한이 왜 저렇게 떨고 있는 거지? 설명해보게. 저는 밤새 정리한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한국의 누리호 발사가 북한 전역 비상의 직접적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장군이 코웃음을 쳤어요. 한국 로켓? 평화적 위성 발사 아닌가? 우리가 걱정할 일인가? 다른 장성도 거들었죠. 한국은 ICBM 기술도 없는 나라야. 북한이 겁먹은 거겠지. 과장하지 말게.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밤새 자료를 뒤지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장군님, 제가 한국 공개 자료를 분석했는데요. 저는 모니터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이건 그냥 넘길 수준이 아닙니다. 화면에는 누리호 사양서가 나타났죠. 200톤급 발사체. 완전 국산 기술. 위성 13기 동시 배치 성공. 숫자들이 하나씩 나열될 때마다 회의실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잠깐 200톤급을 국산으로. 한 장성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외국 기술 도입 없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국제우주학회 문서를 확인했습니다. 한국은 엔진부터 제어 시스템까지 전부 자체 개발했습니다. 러시아나 중국, 미국의 협력 흔적이 전혀 없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설명했죠. 더 놀라운 건 정밀도입니다. 600km 상공까지 오차를 최소화했어요. 위성 13기를 각각 다른 궤도에 정확히 배치했습니다. 이 정도 제어 기술은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다음 말을 하기가 조심스러웠거든요. 이 정도 제어 기술은 뭔가? 블라디미르 장군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쉬고 답했어요.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러시아, 미국과 거의 같은 수준이죠. 회의실에 긴장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헛기침을 했어요. 저는 다음 자료를 띄웠습니다. ICBM과 우주발사체의 비교 도표였죠. 여러분, 제가 20년간 이 분야를 다뤄왔습니다. 우주발사체와 대륙간탄 도미사일은 원리적으로 거의 동일해요. 차이는 단 하나, 무엇을 싣느냐입니다. 한 장성이 끼어들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인가? 위성과 핵탄두는 완전히 다른 거 아닌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대기권 밖까지 화물을 정확한 위치로 보내는 기술, 그게 핵심이에요. 한국은 지금 위성을 싣고 있지만 기술적으로는 다른 것도 실을 수 있다는 겁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물론 한국이 그럴 의도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능력은 갖췄다는 겁니다. 비단 장갑 속 강철 주먹이라고 할까요? 겉으로는 평화적이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전략적 잠재력이 숨어 있어요. 블라디미르 장군이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보게. 한국이 정말 그 정도인가? 저는 다음 자료를 넘겼어요. 세계 우주개발 역사 타임라인이었습니다. 보십시오. 미국은 50년 걸렸습니다. 러시아는 70년. 중국도 40년 이상 투자했죠. 그런데 한국은? 화면에 한국 타임라인이 나타났습니다. 2013년 나로호 부분 성공. 2025년 누리호 완전 성공. 12년입니다. 독자 개발에 12년밖에 안 걸렸어요. 저는 스스로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자료를 몇 번이나 확인했거든요. 하지만 사실이었어요. 12년? 말도 안 돼. 한 장성이 소리쳤습니다. 그게 가능한 일인가? 저는 답했죠. 가능했습니다. 한국이 해냈어요.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집단적 의지의 결과예요. 국가 전체가 미친 듯이 매달린 겁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누리호가 올린 위성들의 궤도 데이터였습니다. 이 위성들을 보십시오. 각각 다른 고도, 다른 궤도에 정확히 배치됐습니다. 이건 고성능 군집 위성 운용 능력을 의미해요. 한국이 원한다면 북한 전역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무관심은 온데간데 없었죠. 모두가 심각한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했어요. 블라디미르 장군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떨었던 건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이건 재앙이에요. 자신들의 유일한 무기인 핵과 미사일이 무력화될 수 있거든요. 한국이 하늘에서 모든 걸 보고 있다면 북한의 선제 공격 능력은 사실상 사라지는 겁니다. 또 다른 장성이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지금 전략적 억지력을 확보한 건가?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 형식적으로는 평화적 우주 개발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저는 말을 멈추고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판단하십시오.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자료를 설명했죠. 누리호의 엔진 성능, 추력 제어 시스템, 다단 분리 기술. 하나하나 파고들수록 놀라웠어요. 한국이 정말 이 모든 걸 독자적으로 만들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블라디미르 장군이 최종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가 한국을 과소평가했다. 이건 명백하다. 다른 장성들도 동의했습니다. 앞으로 한국을 다시 평가해야겠어. 더 이상 우리가 가르칠 나라가 아니야. 저는 회의실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북한이 왜 그렇게 공포에 질렸는지 이제 이해가 됐어요. 한국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게임의 규칙을 바꿔버린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이틀 후 제 책상 위에 암호화된 패킷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북한이었어요. 러시아에게 보낸 긴급 기술 자료였죠. 상부에서는 즉시 분석하라는 지시만 내려왔습니다. 저는 패킷을 열면서 긴장했어요. 북한이 러시아에게 직접 자료를 보낸다는 건 그만큼 절박하다는 의미였거든요. 파일이 열리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화면에는 평양 중심부 항공 사진이 떠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일반적인 위성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선명했죠. 건물 하나하나가 또렷하게 보였어요. 거리의 차량들, 사람들의 그림자까지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확대해봤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차량 번호판이 보였어요. 번호판입니다. 이게 대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해상도를 확인했죠. 0.25m. 저는 손이 떨렸어요. 이건 민간 위성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군사용 정찰 위성급이었죠. 저는 즉시 러시아 군사 위성 데이터베이스를 열었습니다. 우리가 보유한 최상위 모델과 비교해봤어요. 화면을 양쪽에 나란히 놓고 확대했습니다. 평양 같은 지역을 촬영한 러시아 위성 사진과 한국 위성이 찍은 사진. 둘을 비교하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이건 우리 상위 모델급이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나아. 한국이 이런 기술을 갖고 있었다고요? 언제부터입니까? 저는 자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누리호가 올린 13개 위성 중 일부가 이 수준의 해상도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여러 개를요. 저는 사진을 계속 확대했어요. 평양 김일성 광장이 보였습니다. 광장을 가로지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선명했죠. 그림자의 길이로 키까지 추정할 수 있었어요. 건물 옥상의 안테나, 주차된 차량의 종류, 심지어 길거리 간판의 글씨까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진이 아니야.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이건 북한 전체가 발가벗겨진 거다. 그때 두 번째 파일이 열렸습니다. 음성 파일이었어요. 북한 과학자의 목소리였죠. 파일명에는 박동철 긴급 보고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처음 몇 초는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동지들, 우리는 끝났습니다. 완전히 끝났어요. 목소리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집중해서 들었어요. 한국이 우리 머리 위에 눈을 달았습니다. 그것도 여러 개를요.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것, 숨기려 했던 모든 것이 다 보입니다. 박동철의 목소리는 점점 더 떨렸어요. 김정은 동지의 이동 경로, 핵심 시설의 위치, 미사일 기지의 배치, 전부 노출됐습니다. 숨을 곳이 없어요. 저는 재생을 멈추고 뒤로 기대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공포가 아니었어요. 체제의 기반이 흔들리는 소리였습니다. 북한이라는 나라는 비밀로 유지되는 국가잖아요. 모든 것을 숨기고 외부의 눈을 차단하는 게 생존 전략이었죠. 그런데 한국이 그 장막을 완전히 걷어버린 겁니다. 음성은 계속됐어요. 그들이 우리 전체를 보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한국은 알고 있어요. 이건 박동철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죠. 이건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진 겁니다. 저는 음성 파일을 끄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박동철은 북한의 핵심 과학자예요. 감정을 드러내지 않기로 유명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저렇게 무너진다는 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다시 위성사진으로 돌아왔어요. 이번엔 분석가의 눈으로 봤습니다. 0.25m 해상도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단순히 사진을 잘 찍는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타격 목표를 식별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저는 사진 위에 가상의 표적 마커를 그려봤어요. 핵심 군사시설, 지휘부 건물, 미사일 발사대. 전부 정확히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원한다면 북한의 모든 전략 자산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게임이 끝난 거야. 저는 중얼거렸어요. 북한의 유일한 무기는 뭡니까? 핵과 미사일이죠. 하지만 그게 효과를 발휘하려면 상대가 위치를 모르고 있어야 합니다. 선제 공격의 핵심은 기습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이 하늘에서 모든 걸 보고 있다면 북한의 미사일이 발사대에서 움직이는 순간 한국은 알아요. 어디로 가는지, 언제 발사할 건지. 저는 러시아 군사 교리를 떠올렸습니다. 정보 우위. 그게 현대전의 핵심이에요.
누가 먼저 보고 누가 더 정확히 아느냐. 한국은 지금 북한에 대해 압도적인 정보 우위를 확보한 겁니다. 제 옆자리 동료 세르게이가 물었어요. 이바노프, 뭘 그렇게 심각하게 보고 있어?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거 봐. 한국 위성이 찍은 평양이야. 세르게이가 화면을 보더니 입을 벌렸어요. 세상에, 이게 한국 기술이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리고 이건 한 개가 아니야. 여러 개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어. 한국은 이제 북한 전역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다는 거지. 세르게이는 휘파람을 불었어요. 북한이 왜 떨었는지 이제 알겠네. 저는 다시 분석에 집중했습니다. 한국이 올린 위성들의 궤도를 계산해봤어요. 13개 위성이 서로 다른 고도와 궤도에 배치돼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정교하게 설계된 군집 위성 네트워크였죠. 몇 시간 간격으로 같은 지점을 반복해서 촬영할 수 있게 설계됐어요. 이건 단순히 감시만 하는 게 아니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추적이 가능해. 실시간에 가까운 추적이. 북한 지도부의 차량이 움직이면 몇 시간 후 다시 위성이 지나가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미사일 기지에 변화가 생기면 그것도 포착됩니다. 이건 북한 입장에서는 악몽이에요. 자신들의 모든 움직임이 기록되고 있다는 거니까요.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위성 기술은 전략적 게임 체인저다. 0.25m 해상도는 군사용 정찰 위성 수준이며 다중 위성 네트워크를 통해 지속적 감시가 가능하다. 타이핑하면서도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 한국에 대해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게요. 북한의 공포는 비이성적인 게 아니었다. 저는 보고서에 썼습니다. 너무나 합리적이었다. 한국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북한의 전략적 우위를 무력화시켰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모스크바의 회색 하늘이 보였습니다. 그 하늘 위 어딘가에 수많은 위성들이 떠 있겠죠. 러시아 것도 있고 미국 것도 있고 이제는 한국 것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한국 위성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을 내려다보고 있을 거예요. 한국, 당신들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저는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상부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가 알던 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근본적으로 달랐어요. 그리고 저는 그게 무엇인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상부에서 새로운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북한에서 넘어온 0.25m 위성 사진 이후 러시아 고위층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저를 포함한 핵심 분석관 5명이 소집됐어요. 장소는 크렘린 인근 극비회의실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국방부 차관이 직접 나와 있었어요. 이건 심상치 않은 일이었죠. 차관이 직접 브리핑에 참석한다는 건 최고 위층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차관이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봤습니다. 이제 처음부터 다시 평가해야 합니다. 그는 화면에 지시사항을 띄웠습니다. 누리호 프로젝트의 핵심 인력, 기술 수준, 전략적 의도. 전부 다시 조사하십시오. 놓친 게 뭔지 찾아내야 합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어요. 이미 머릿속에는 한 이름이 떠올라 있었죠. 최무성. 회의가 끝나고 저는 곧바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한국 관련 공개 문서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홈페이지, 국제학회 발표자료, 기술 보고서. 모든 걸 뒤졌습니다. 3시간쯤 지났을까요? 한국 국방부가 공개한 기술 보고서에서 그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KSLV2 총괄 시스템 책임자 최무성. 저는 화면을 확대했어요. 사진도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죠. 평범해 보였어요. 특별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떨던 그 이름,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최무성, 당신이 북한을 무너뜨린 사람입니까?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이력을 찾기 시작했어요. 공개된 정보는 많지 않았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근무 20년. 발사체 시스템 전문가. 누리호 프로젝트 핵심 책임자. 간단한 정보뿐이었죠.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국제우주학회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어요. IAF, COSPAR 같은 주요 학회의 발표 자료를 검색했습니다.
최무성이라는 이름을 입력하자 수십 개의 논문과 발표가 나왔어요. 첫 번째 논문을 열었습니다. 2019년 발표. 75톤급 액체 엔진의 연소 안정화 기술. 저는 논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기술적으로 매우 정교했습니다. 엔진 진동을 억제하는 알고리즘이 독창적이었죠. 러시아나 미국의 접근법과 달랐어요. 두 번째 논문. 2021년. 고정밀 궤도 삽입을 위한 제어 시스템. 이것도 놀라웠습니다. 위성을 정확한 궤도에 올리는 기술인데 오차 범위가 극도로 작았어요. 저는 러시아 기술과 비교해봤습니다. 비슷한 수준이었죠. 어떤 부분은 더 나았어요. 세 번째 논문. 2023년. 다중 위성 투입 기술의 최적화. 이걸 읽는 순간 저는 이해했습니다. 누리호가 왜 위성 13기를 동시에 올릴 수 있었는지를요. 이 사람이 그 기술을 개발한 겁니다. 논문 곳곳에 실험 데이터가 있었어요.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 수백 번의 테스트. 집요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논문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어요. 그러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논문에도 외국 기술 도입이라는 문구가 없었어요. 보통 이런 논문들은 를 참고했다, 의 협력을 받았다 같은 표현이 들어가거든요. 하지만 최무성의 논문들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왜 외국 기술이 한 줄도 나오지 않는 겁니까?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의심스러웠습니다. 정말 전부 독자 개발했다는 겁니까? 믿기 어려웠죠. 저는 논문 참고 문헌을 뒤졌습니다. 인용된 논문들을 확인해봤어요. 대부분 한국 연구진의 논문이었습니다. 외국 논문도 있었지만 기초 이론 수준이었죠. 핵심 기술은 전부 한국에서 만든 겁니다. 믿을 수 없어 저는 의자에 기댔어요. 정말 혼자 다 했다는 겁니까? 그때 한국 언론 인터뷰 번역 자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024년 누리호 3차 발사 성공 직후 인터뷰였어요.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기자가 최무성에게 물었죠. 이번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최무성의 답변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읽었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남의 기술로 미래를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스스로 우주에 나가본 적 없는 나라로 남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어렵더라도 우리 힘으로 가기로 했어요. 실패해도 우리 실패고 성공해도 우리 성공입니다. 그게 중요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뭔가 가슴을 치는 게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자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자존심을 말하고 있었죠. 남의 기술로 미래를 만들고 싶지 않았다. 저는 중얼거렸어요.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소련 시절의 기술로 버티고 있죠. 새로운 걸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처음부터 스스로 만들겠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 해냈고요. 저는 전율했습니다. 이 사람은 기술자가 아니었어요. 뭔가 더 큰 걸 보고 있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있었죠. 인터뷰를 계속 읽었습니다. 기자가 또 물었어요. 외국 기술을 도입했다면 더 빨랐을 텐데요. 최무성의 답변.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게 중요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게 목표였습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우리 아이들. 저도 딸이 있습니다. 스베틀라나. 제가 하는 일이 딸에게 자랑스러운 일일까요? 러시아의 미래는 밝을까요? 그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최무성은 누리호 프로젝트의 핵심 인물이다. 그의 기술적 성취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더 중요한 건 한국의 기술 독립을 주도했다는 점이다. 타이핑하면서 손이 떨렸어요. 한국은 외부 기술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우주 발사 능력을 확보했다. 발사체, 위성, 궤도 제어, 추력 시스템. 모든 분야에서 세계 정상급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저는 문장을 쓰면서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문장을 썼어요. 한국은 단순히 로켓 발사에 성공한 것이 아니다. 세계 7대 우주 강국의 문을 스스로 열었다. 우리가 한국을 과소평가한 것은 명백한 오판이었다. 저는 보고서를 상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모스크바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저 하늘 너머에 한국이 있겠죠. 그리고 최무성이라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최무성, 저는 그 이름을 다시 불렀어요. 당신은 로켓을 만든 게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설계한 사람이군요.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최무성에 대한 모든 자료를 읽고 또 읽었어요. 그의 논문, 인터뷰, 발표 자료. 읽을수록 경외감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뛰어난 과학자가 아니었어요. 신념을 가진 사람이었죠. 한국이라는 나라를 믿고 한국의 미래를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북한이 왜 그렇게 떨었는지를요. 최무성은 기술로 북한을 무너뜨린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증명해버린 겁니다. 스스로 일어서는 나라, 미래를 만드는 나라. 그게 북한에게는 가장 무서운 거였죠. 최무성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느낀 후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한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도 혼자서는 이런 성과를 낼 수 없어요. 배경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저는 한국의 우주개발 역사를 처음부터 다시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1992년 우리별 1호. 한국 최초의 인공위성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영국에서 만든 거였죠. 1999년 아리랑 1호. 외국 기술 협력. 2009년 나로호 1차 발사. 실패. 2010년 나로호 2차. 또 실패. 2013년 나로호 3차. 겨우 부분 성공. 그리고 2025년 누리호 완전 성공. 타임라인을 쭉 따라가며 저는 놀랐습니다. 27년이었어요. 1992년부터 2025년까지 27년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고 넘어져도 계속 앞으로 갔죠. 이건 기술 개발이 아니었어요. 국가 전체의 뚝심이었습니다. 저는 최무성 개인의 삶을 파헤치기로 했습니다. OSINT 기법을 사용했어요. 공개된 기사, 영상, 학회 자료를 조각 맞추듯 모았죠. 2005년 지역 신문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가난을 딛고 일어선 과학자 최무성. 짧은 기사였지만 내용이 인상적이었어요. 어린 시절 포항 인근 철강마을에서 자랐대요. 아버지는 공장 노동자, 어머니는 식당 일을 했습니다. 기사에는 재미있는 일화가 있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동네 쓰레기장에서 고장난 라디오를 주웠대요. 부품이 절반도 없었죠. 하지만 최무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폐품 수거장을 뒤지며 부품을 모았어요. 3개월 동안 매일 라디오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고쳤죠. 라디오에서 소리가 나왔을 때 그는 울었대요. 없는 것에서 만들어내는 법,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배운 거군요. 그 라디오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도 똑같았습니다. 없는 것에서 만들어냈죠. 전쟁 폐허에서 시작해서 우주까지 올라갔어요. 최무성의 삶이 곧 한국의 역사였습니다. 저는 2013년 나로호 관련 자료를 찾았습니다. 당시 나로호는 2번 실패한 뒤였어요. 연구진 사기가 바닥이었죠. 내부 회의록 일부가 공개돼 있었습니다. 한 연구원이 말했대요. 또 실패하면 어떻게 합니까?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그때 최무성이 입을 열었대요. 실패하면 또 하면 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실패가 아니에요. 배움일 뿐이죠. 그 말 한마디가 연구진을 다시 일으켰대요. 3차 발사 준비에 들어갔고 결국 부분 성공을 거뒀습니다. 완전한 성공은 아니었지만 가능성을 봤죠. 저는 그 회의록을 읽으며 전율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실패가 아니다. 이게 한국인의 DNA였어요. 이게 27년을 버틴 힘이었습니다. 2018년 누리호 개발 과정 자료를 찾았어요. 당시 75톤급 엔진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대요. 연소실 진동이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6개월째 해결을 못하고 있었죠. 프로젝트 중단 위기까지 갔대요. 상부에서는 외국 기술을 도입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습니다. 더 빠르고 확실하니까요. 하지만 최무성이 반대했어요. 우리 힘으로 풀겠습니다. 시간을 더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풀었습니다. 연구진이 밤을 새우며 6,000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렸어요. 진동 패턴을 분석하고 연소 메커니즘을 재설계했죠. 8개월 만에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진동이 사라졌어요. 저는 그 기록을 보며 입이 벌어졌습니다. 8개월 동안 6,000번 시뮬레이션. 이건 집착이었어요. 미친 집착.
하지만 그 집착이 누리호를 완성시킨 겁니다. 한국 다큐멘터리 클립을 하나 찾았습니다. 영문 자막이 있었어요. 2022년 누리호 발사 3개월 전 연구실 모습이었죠. 밤 11시인데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한 젊은 연구원이 보고했어요. 최 박사님, 위성 분리 테스트 결과입니다. 0.15초 오차가 났습니다. 0.15초. 눈 깜빡하는 시간이에요. 하지만 최무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0.15초면 위성이 궤도를 벗어날 수 있어요. 다시 합시다. 연구원이 힘들어하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최무성이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건 완벽입니다. 타협하면 우린 평범해져요. 우리 아이들에게 평범한 나라를 물려줄 순 없죠.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영상을 보며 깨달았어요. 이건 공학이 아니었습니다. 의지의 예술이었죠. 12년 동안 250명의 연구진이 매달렸어요. 1mm까지 잡아내고 0.01초까지 수정했습니다. 그 집요함이 세계 최상위급 발사체를 만든 겁니다. 저는 북한을 생각했습니다. 북한도 로켓을 만들죠. 하지만 어떻게 만듭니까? 외국 기술을 훔치고 중국 부품을 몰래 들여오고 러시아 도면을 빼내요. 그렇게 만든 로켓은 절반이 실패합니다. 한국은 달랐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실패하면 원인을 분석하고 다시 만들었죠. 6,000번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0.15초 오차를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게 차이였습니다. 북한이 떤 이유가 이제 완전히 이해됐어요. 이건 단순히 로켓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체제의 차이였죠. 북한은 주체 사상을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남에게 의존해요. 한국은 조용히 스스로 일어섰고요. 전쟁 폐허에서 출발한 두 나라였어요. 1953년 남과 북은 똑같이 가난했습니다. 똑같이 아무것도 없었죠. 하지만 70년 후 한국은 우주에 있고 북한은 여전히 굶주리고 있습니다. 이 격차가 북한을 공포에 떨게 만든 겁니다. 저는 러시아를 생각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소련의 영광을 추억하며 살고 있죠. 새로운 걸 만들지 못하고 과거의 기술로 버티고 있습니다. 한국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데 말이에요. 나는 강대국의 힘을 믿었다.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다른 방식으로 강해졌어. 의지로.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최무성의 생애는 한민족 기술사의 축소판이다. 가난에서 시작해 포기하지 않고 완벽을 추구했다. 한국 연구진의 집요함은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 아니, 어쩌면 더 강하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모스크바의 겨울 하늘이 잿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최무성이라는 사람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한국을 우습게 봤어요. 작은 나라, 별거 아닌 나라.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작지만 강했어요. 기술로 강해졌고 무엇보다 의지로 강해진 나라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가 딸을 안았습니다. 스베틀라나가 물었어요. 아빠, 오늘은 무슨 일 하셨어요? 저는 답했죠. 대단한 나라에 대해 공부했단다. 아빠보다 훨씬 멋진 사람들을 만났어. 딸이 고개를 갸웃했지만 저는 설명하지 않았어요. 다만 생각했습니다. 한국 아이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자랑스러워하겠구나. 다음 날 아침 상부에서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국방부 차관 직속 회의였어요. 저는 밤새 작성한 보고서를 들고 크렘린 인근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이미 고위장성 5명이 앉아 있었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죠. 차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바노프, 자네 보고서 읽었네. 한국 기술이 군사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누리호의 기술적 요소들이 우려스럽습니다. 차관이 화면에 제 보고서 일부를 띄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보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먼저 누리호의 구조를 보십시오.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하나씩 보여줬습니다. 누리호 엔진의 추력 75톤, 3단 분리 기술의 정밀도, 선회 제어 장치, 열차폐 시스템, 진동 억제 기술. 이 모든 요소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는 잠시 멈췄어요. 대륙 간탄 도미사일의 핵심 기술과 90% 이상 동일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장성이 끼어들었어요. 그건 좀 과장 아닌가? 위성 발사체랑 ICBM은 다르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원리는 같아요. 대기권 밖까지 화물을 정확한 위치로 보내는 기술. 그게 핵심입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ICBM과 우주 발사체의 비교 도표였죠.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무엇을 싣느냐? 위성을 실으면 평화적 우주 개발이고 탄두를 실으면 전략 무기예요. 하지만 기술적 기반은 동일합니다. 블라디미르 장군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럼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ICBM을 만들 수 있다는 건가? 저는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누리호가 증명했죠. 200톤급 발사체를 완벽히 제어할 수 있다면 그 기술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차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 이바노프. 한국이 실제로 그럴 의도가 있다고 보나?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한국은 평화적 목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능력과 의도는 별개죠. 능력을 갖췄다는 것 자체가 전략적 의미를 가집니다. 저는 다음 자료를 띄웠습니다. 누리호의 정밀도 데이터였어요. 600km 상공까지 오차 범위 0.1% 이내. 13개 위성을 각각 다른 궤도에 정확히 배치. 이 정도 정밀도는 저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솔직히 러시아도 당장 재현하기 어렵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누군가 뒤에서 욕설을 중얼거렸죠. 차관이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조용. 계속하게.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전략적 억지력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비단 장갑 속 강철 주먹이라고 할 수 있죠. 겉으로는 평화적이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잠재력이 숨어 있어요. 러시아 내부 회의는 3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누리호의 엔진 성능, 제어 시스템, 다단 분리 기술. 모든 걸 재분석했어요.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완전히 과소평가했다는 것. 블라디미르 장군이 최종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얕잡아봤다. 이건 명백하다. 앞으로는 다시 평가해야 해. 다른 장성들도 동의했죠. 회의가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암호화된 메시지였죠. 발신자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놀랐습니다. 북한이었어요. 그것도 박동철 음성 파일로 들었던 그 과학자였습니다. 저는 회의실 밖으로 나가 메시지를 열었어요. 이바노프 동지. 나는 박동철이요. 당신네 러시아는 아직도 모르는 것 같소. 한국이 얼마나 무서운지. 손이 떨렸습니다. 북한 핵심 과학자가 직접 연락을 해온 겁니다. 다음 메시지가 이어졌어요. 당신들은 기술 보고서만 보고 있소.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소.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우리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걸. 그 기술이 얼마나 무서운지 당신들은 몰라요. 저는 즉시 답장을 쳤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오. 몇 분 후 답이 왔어요. 누리호는 시작일 뿐이요. 한국은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어. 더 큰 발사체, 더 정밀한 위성들. 우리 북한은 이제 숨을 곳이 없소. 박동철의 메시지는 계속됐습니다. 특히 그 과학자 최무성. 그자는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요. 전략가요. 한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사람이요. 우리는 그를 두려워하고 있어. 저는 화면을 응시했어요. 북한 과학자의 공포가 글자 하나하나에서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메시지가 왔습니다. 러시아도 조심하시오. 한국은 이제 강대국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나라요. 그들은 다른 방식으로 강해졌소. 메시지가 끝났어요. 저는 한참을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저는 회의실로 돌아갔습니다. 차관에게 박동철의 메시지를 보고했어요. 차관의 얼굴이 굳어졌죠. 북한이 직접 경고를 보내다니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바노프, 자네가 직접 가보게. 한국으로. 문서로만 판단하면 또 오판할 수 있네. 자네가 직접 가서 확인하게. 최무성을 만나보고 연구시설도 둘러보게. 그리고 정확히 보고하게. 저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제가 러시아 분석관이라는 걸 밝히고 갑니까?
차관이 웃었습니다. 물론이지. 우주기술 교류 명목으로 공식 방문하게. 한국도 받아들일 걸세. 투명하게 가는 게 더 많이 볼 수 있어. 그날 저녁 저는 집에 돌아갔습니다. 아내 안나가 저녁을 차리고 있었어요. 딸 스베틀라나가 달려와 안겼죠. 아빠. 저는 딸을 안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한국에 가야 한다고요. 저녁 식사 후 안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한국에 출장을 가야 할 것 같소. 안나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한국이요? 왜요? 저는 설명했죠. 업무상 필요해요. 직접 확인해야 할 게 있어요. 안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위험하진 않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공식 방문이에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안나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했죠. 스베틀라나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빠, 한국이 어디예요? 저는 딸을 무릎에 앉혔어요. 아빠가 요즘 연구하는 나라야. 우주에 로켓을 쏘아 올린 나라지. 딸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우와, 저도 가고 싶어요.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다음에 같이 가자. 아빠가 이번에 잘 다녀올게.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어요. 한국에 가면 뭘 보게 될까요? 최무성을 만나면 어떤 사람일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한국을 우습게 봤는데 이제는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그 나라에 직접 가게 됐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최무성, 당신을 직접 만나게 되는군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창밖으로 모스크바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 하늘 위 어딘가에 한국 위성들이 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곧 저는 그 위성을 만든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에서 진실을 보겠다고요. 데이터로 이해할 수 없었던 것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겠다고요. 2025년 12월 3일,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어요. 공항이 너무 깨끗했습니다. 효율적이었죠.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였지만 질서정연했어요. 러시아와는 완전히 다른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젊은 여성이었죠. 이바노프 박사님이십니까? 환영합니다. 저는 통역을 담당할 김수진입니다. 유창한 러시아어였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준비가 철저하더군요. 차를 타고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며 저는 창밖을 계속 바라봤어요. 건물들이 빼곡했습니다. 도시가 끝없이 이어졌죠. 이 나라가 전쟁 폐허에서 출발했다고? 믿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70년 만에 이렇게 됐습니까? 김수진이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최무성 박사님을 만나실 겁니다. 오늘은 호텔에서 쉬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긴장이 풀리지 않았어요. 내일이면 최무성을 만납니다. 제가 일주일 넘게 생각했던 그 사람을요. 다음 날 아침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도착했습니다. 건물이 거대했어요. 하지만 화려하지 않았죠. 실용적이었습니다. 보안 검색을 3번 거쳤어요. 군사시설 수준이었죠. 연구원 내부로 들어서자 놀랐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들 대부분이 급하게 걸었어요. 서로 토론하며 이동했죠. 한 회의실 앞을 지나가는데 안에서 격렬한 토론이 들렸습니다. 저는 김수진에게 물었어요. 저분들 싸우는 겁니까? 김수진이 웃었습니다. 아니요. 기술 토론이에요. 저렇게 하는 게 일상입니다. 저는 놀랐죠. 러시아 연구소는 조용해요. 각자 자기 일만 하죠.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모두가 뭔가에 몰입해 있었어요. 한 실험실을 지나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엔진 테스트를 하고 있었어요. 연구원 5명이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죠. 한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진동 패턴 이상해요. 0.02초 지점 다시 봐요. 다른 사람이 즉시 달려가 데이터를 확인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전율했습니다. 0.02초를 잡아내다니. 이 사람들은 완벽을 추구하고 있었어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최무성의 연구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김수진이 문을 두드렸어요.
박사님, 러시아에서 오신 분 모시고 왔습니다.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죠.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쉬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최무성을 처음 봤습니다. 상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검은 패딩 차림이었습니다. 커피 얼룩이 묻어 있었죠. 책상 위는 서류와 노트로 가득했어요. 세계적인 과학자라기보다는 동네 아저씨 같았습니다. 최무성이 일어나 손을 내밀었습니다. 환영합니다. 먼 길 오셨네요. 악수를 하는 순간 저는 느꼈어요. 손이 거칠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사람의 손이었죠. 눈빛이 또렷했어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바노프입니다.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러시아어로 말했고 김수진이 통역했어요. 최무성이 미소 지었습니다. 러시아에서 오셨다지요. 무엇을 알고 싶으십니까? 저는 준비한 질문을 했습니다. 누리호 개발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최무성이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가장 어려웠던 건 우리 스스로를 믿는 거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했죠.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까? 최무성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술은 풀립니다.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요. 하지만 사람들이 우리를 믿지 않았어요. 한국이 우주 강국이 될 수 있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죠.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러시아에서도 그랬겠죠. 한국을 믿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맞았거든요. 우리는 한국을 우습게 봤습니다. 최무성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우리는 누구와 경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건 단 하나예요. 뒤따라오는 아이들에게 창피하지 않을 나라를 만드는 것.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는 딸 스베틀라나를 떠올렸어요. 러시아가 딸에게 자랑스러운 나라일까요? 확신이 서지 않았죠. 저는 조심스럽게 핵심 질문을 했습니다. 최 박사님, 솔직히 여쭙겠습니다. 누리호 기술은 ICBM으로 전용될 수 있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김수진의 통역 목소리도 낮아졌죠. 최무성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이바노프 박사님, 기술은 언제나 어디에 쓰느냐로 의미가 갈립니다. 우리는 우주를 향했습니다. 남을 공격하기 위해 만든다면 그는 잠시 멈췄죠.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진심이었어요. 이 사람은 정말로 우주만 생각하고 만든 겁니다. 최무성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직접 보여드리죠. 따라오십시오. 우리는 지하 시뮬레이션 센터로 향했어요. 거대한 스크린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최무성이 컴퓨터를 조작했어요. 이게 누리호의 발사 시뮬레이션입니다. 화면에 3D 모델이 나타났죠. 로켓이 발사대에서 이륙하는 장면이 펼쳐졌어요. 보십시오. 이 지점에서 일단 분리가 일어납니다. 화면 속 로켓이 정확히 분리됐어요. 2단 분리, 그리고 페어링 분리, 마지막으로 위성 투입. 모든 과정이 완벽했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봤어요. 정밀도가 놀라웠습니다. 이 제어 알고리즘은 저는 중얼거렸죠. 러시아도 당장 재현하기 어렵습니다. 최무성이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이건 엔진 진동 제어 시스템입니다. 8개월 동안 6,000번 시뮬레이션을 돌렸죠.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했습니다. 그래프가 펼쳐졌어요. 방대한 데이터였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로켓이 아니었어요. 완벽을 추구한 예술 작품이었죠. 최무성이 마지막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위성 다중 분리 시스템입니다. 13개 위성을 정확한 궤도에 올리는 기술이죠. 오차 범위는 0.1% 이내입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전율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최무성이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12년입니까? 아닙니다. 전쟁 때 빼앗겼던 자존심을 되찾기 위해 한국인들이 70년 동안 준비한 결과입니다. 그 말이 제 세계관을 흔들었습니다. 70년. 한국은 70년 동안 이걸 준비한 겁니까? 저는 무릎에 힘이 풀리는 걸 느꼈어요. 최무성이 말을 이었습니다. 1950년 전쟁으로 모든 게 사라졌어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앞으로 갔죠. 그 70년의 힘이 누리호입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은 로켓을 만든 게 아니었어요. 국가의 역사를, 민족의 자존심을 하늘로 올린 겁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최 박사님, 당신은 단지 기술자가 아니군요. 최무성이 미소 지었어요. 저는 그냥 한국 사람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늘을 올려다볼 때 두렵지 않길 바랐을 뿐이에요.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제가 기술을 보러 왔는데 인간을 보고 있었다는 걸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를요. 한국에서의 이틀을 보내고 모스크바로 돌아왔습니다. 귀국 다음 날 바로 국방부 긴급회의가 소집됐어요. 참석자는 전보다 더 많았습니다. 차관뿐 아니라 국방장관까지 나왔죠. 이건 최고 위층이 직접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회의실 앞에 섰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했지만 사실 자료보다 제 경험을 전달하고 싶었어요.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가르칠 나라가 아닙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국방장관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저는 화면에 누리호 사진을 띄웠어요. 한국은 사실상 세계 7대 우주 강국입니다. 기술력, 독자성, 전략적 의미. 모든 면에서 최상위권이에요. 블라디미르 장군이 끼어들었습니다. 7대 강국? 그건 좀, 저는 그의 말을 끊었어요. 과장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봤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시뮬레이션 센터, 엔진 테스트 시설, 연구진의 수준. 모두 세계 정상급이었어요. 저는 최무성과의 대화를 전했습니다. 한국의 핵심 과학자 최무성을 만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70년 동안 준비했다고요. 12년이 아니라 70년입니다. 전쟁 폐허에서 시작해서 우주까지 올라간 나라예요. 저는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한국은 외부 기술 도움 없이 완전 독자 개발을 이뤘습니다. 발사체 설계, 엔진 제작, 제어 시스템, 위성 기술. 모든 분야에서 자립했어요. 이건 저는 잠시 멈췄죠. 러시아도 최근 30년간 이루지 못한 성과입니다. 회의실이 무거워졌어요. 누군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그들의 의도는 어떻게 판단했나? 군사적 위협이 있다고 보나?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한국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평화적 우주 개발이죠. 하지만 능력 자체가 전략적 의미를 갖습니다. 저는 북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북한이 공포했던 이유를 이제 완전히 이해합니다. 한국의 기술은 북한의 모든 전략을 무력화시켰어요. 0.25m 해상도 위성 실시간 감시 능력, 정밀 타격 기반. 북한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습니다. 차관이 끼어들었어요. 그럼 우리 러시아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저는 답했습니다. 한국을 적으로 볼 게 아니라 배워야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12년 만에 이런 성과를 냈는지 그 집요함과 완벽주의를 연구해야 해요. 회의는 4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본 모든 것을 전했어요. 연구원들의 몰입도, 0.02초 오차를 잡아내는 집착, 밤 11시까지 켜진 불빛, 그리고 최무성이라는 사람의 철학까지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컴퓨터를 켜자 외신 뉴스들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한국 누리호에 대한 세계 언론의 반응이었죠. CNN 헤드라인 한국, 우주기술에서 예측 불가한 속도로 상승 중. BBC 한국이 스스로 만든 길, 세계 우주 질서가 재편된다. 뉴욕타임스 누리호 성공은 단순 발사가 아니다. 기술 독립 선언이다. 인도 언론도 주목하고 있었어요. 한국 모델을 배워야 한다. 브라질 매체 우주 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 중동 언론까지 한국 연구진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놀랐어요. 전 세계가 한국을 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우주 강국으로 인정받고 있었죠. 북한 관련 보고서도 올라왔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완전 방어 전략 재검토가 시작됐대요. 대한민국은 군사 충돌이 아닌 기술력으로 억제력을 완성했다는 북한 내부 문서가 포착됐죠. 더 이상 한국을 과소평가하지 않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모든 자료를 정리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스베틀라나가 달려왔어요. 아빠, 한국 어땠어요? 저는 딸을 안아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나라였단다. 저녁 식사 후 스베틀라나가 제 무릎에 앉았어요. 아빠, 한국 사람들은 왜 그렇게 열심히 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스베틀라나, 한국은 전쟁으로 모든 걸 잃어버린 나라였어. 70년 전에는 우리보다 훨씬 가난했지.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단다. 조금씩 앞으로 나갔어. 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들은 기술로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있었어. 자존심을, 미래를. 그리고 그 기술을 아이들에게 주려고 했단다. 자기 아이들이 하늘을 올려다볼 때 두렵지 않게 만들고 싶었던 거야. 스베틀라나가 물었습니다. 우리도 한국처럼 할 수 있어요? 저는 딸을 꼭 안았어요. 우린 한국에게 배워야 한다. 아빠도 배웠어. 포기하지 않는 법을 말이야. 딸이 천진난만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커서 우주 로켓 만들 거예요.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그래, 그러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해. 한국 아이들처럼 말이야. 그날 밤 딸을 재우고 저는 창가에 섰습니다. 모스크바의 밤하늘이 보였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 하늘 위 어딘가에 수많은 위성들이 떠 있을 겁니다. 러시아 위성도 있고 미국 위성도 있고 중국 위성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는 한국 위성 13개도 저기 있습니다. 최무성이 올린 위성들이요. 저는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건 단지 금속 덩어리가 아니야. 한국이라는 나라의 70년 의지 그 자체지. 최무성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우리는 우주로 도망친 게 아닙니다. 미래를 지키기 위해 올라간 겁니다. 그 말이 이제 완전히 이해됐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강대국이란 뭡니까? 영토가 넓고 군대가 많은 나라. 아닙니다. 미래를 만드는 나라가 진짜 강대국이에요. 그리고 한국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미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세계 지도가 바뀌고 있었어요. 더 이상 영토의 크기로 강함을 재는 시대가 아니었죠. 기술로, 의지로, 준비로 강해지는 시대였습니다. 한국이 그걸 증명했어요.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최무성과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는 소박하게 웃고 있었죠. 하지만 그 눈빛은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최무성, 저는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로켓을 만든 게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밀어올렸어요. 그리고 세계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줬죠. 창밖으로 별이 하나 지나갔습니다. 위성이었을 거예요. 한국 위성일 수도 있겠죠. 저는 그 빛을 따라 고개를 움직였습니다. 한국은 세계 지도 위에서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가장 거대한 변화를 만들었다.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강대국들은 계산했고 한국은 행동했다. 로켓은 우주로 갔지만 한국은 미래로 갔다. 저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최무성이 했던 말을 다시 떠올렸어요. 우리 아이들이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길 바랐습니다.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저도 딸이 있어요. 스베틀라나. 제 딸도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길 바라죠. 한국 당신들이 보여준 길을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저는 중얼거렸어요. 포기하지 않는 법, 완벽을 추구하는 법, 그리고 미래를 만드는 법을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불안해서가 아니었어요. 희망 때문이었죠. 한국이 보여준 가능성, 작은 나라도 의지만 있으면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진실. 그 진실이 제 안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전쟁 폐허에서 시작해 세계 7대 우주 강국이 된 나라. 남의 기술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일어선 나라. 우리 아이들이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든 나라 대한민국. 오늘 이야기가 감동이었다면 댓글에 대한민국 만세로 우리 대한민국을 힘차게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이 채널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앞으로도 더 감동적이고 더 가슴 뛰는 대한민국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동방송 TV였습니다.